아이 깜짝이야! 조선 후기 온고을에서 제일 가는 겁쟁이가 있었습니다. 에휴, 저렇게 겁이 많아서 결혼이나 하겠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혀를 찼지요.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구렁이 소굴로 꺼지거라 당장.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구렁이 100마리가 득실거린다는 구렁이 소굴로 내쫓았지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그 무서운 호통이 겁쟁이 총각을 누구보다 용감한 사내로, 그리고 온 마을이 부러워하는 만석군으로 만들어 놓을 지혜로운 속셈이었다는 것을요. 전애들은 야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조선 후기 어느 고을에 총각이 하나 살았습니다. 나이는 20을 넘겼건만 혼인하고 싶다는 색시 하나 들어오지 않았지요. 얼굴이 못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힘이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겁이 많았지요. 얼마나 겁이 많았느냐 하면 해가 서산에 걸리기만 해도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판을 지나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길을 바꿔 돌아가곤 했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줄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총각이 아니라 그저 그 겁쟁이라는 말이 이름을 대신했어요. 그러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총각이 장터에 나가 소금을 사고 있을 때였지요. 소금 장수와 값을 흥정하고 자루를 받아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작은 개가 짖는 소리를 냈어요. 총각은 온몸이 번쩍 뒤집히듯 놀라 소금 자루를 그대로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소금이 흙바닥 위로 와르르 쏟아졌지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개 짖는 소리를 낸 건 마을 작은 똥개였습니다. 한 상인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개 짖는 소리 하나에 소금을 다 버리면 어쩌겠소? 주변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총각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진 채 허리를 굽혀 소금을 주워 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겁쟁이 총각의 아버지가 쌀을 사러 나왔다가 좌판 뒤쪽으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았지요. 대여섯 명이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그 뒤를 지나려 했으나 귀에 익은 말이 들려왔지요. 겁쟁이 총각 말이야.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겁 많은 놈? 그래, 어제도 개소리에 놀라 소금을 다 엎었다지 뭐야.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쌀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섰어요. 사람들은 등 뒤에 겁쟁이 총각의 아버지가 서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내가 부채를 붙이며 말했지요. 밤길도 못 가는 놈이 세상 일은 어떻게 하겠어? 옆에 있던 안악이 맞장구를 쳤어요. 혼처가 들어오겠소? 어느 집에서 딸을 그런 대로 시집을 보내겠냐고. 주변 상인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겁쟁이 총각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저 속상한 마음에 쌀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장터를 빠져나와 두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한참이나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근심 어린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 겁쟁이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고민에 빠져들었지요. 한편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간의 어르신 말이야. 소식 들었소? 뭘? 산에 갔다가 못 돌아왔다지. 듣고 있던 사내 하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분명 구렁이 소굴에 간 거요. 그 안개 자욱한 곳 말이야. 구렁이 소굴이라니. 그게 뭐요? 사내가 목소리를 한뚝 낮추었지요. 옛날에 전쟁이 있었잖소. 그때 적국 군사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보물상자가 하나 있다는 거요. 보물상자? 그렇소.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상자. 그런데 그걸 꺼내는 게 문제지. 떡 장수 안악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물었어요. 왜요? 뭐가 지키고 있어? 그렇소. 괴물 구렁이요. 사내가 손가락을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괴물같이 큰 놈이 100마리. 보물상자를 칭칭 감고 앉아 있다 하오. 좌판 주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사람도 잡아먹는다더이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장터를 넘어 골목으로, 골목을 넘어 우물가로, 우물가를 넘어 안방까지 퍼져나갔지요. 해가 지고 나면 아이들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속삭였어요. 구렁이 100마리가 산에 있대. 그리고 겁쟁이 총각의 아버지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이었지요. 동력은 아직 캄캄했고 마당에는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겁쟁이 총각의 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러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구렁이 소굴에 직접 가보마. 집신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의 서리가 발밑에서 사그락 부서졌지요. 마을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개 한 마리 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좁은 길을 빠져나와 논둑을 지나고 개울을 건넜지요. 안개가 슬금슬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에 산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바로 그 산이었지요. 소문대로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너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추어 섰어요. 산을 올려다보았지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뎠어요. 산자락에 들어서자 안개가 발목부터 감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돌인지 흙인지 풀인지 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조심스럽게 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스르르. 어디선가 풀숲을 헤치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짐승이 달아나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겁을 먹은 아버지의 발이 딱 멈추었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겁이 나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고른 뒤 다시 한 발을 내디뎠어요. 산을 오르는 동안 머릿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분명 구렁이 소굴에 간 거요. 괴물 같은 구렁이가 100마리라잖소. 사람도 잡아먹는다더이다. 아버지는 무심코 두 손을 펴보았지요. 아무것도 쥐고 있질 않았습니다. 도끼도 몽둥이도 호신용 칼도 없었어요. 그저 빈손이었지요. 가면 갈수록 안개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10걸음 앞이 보이지 않더니 이내 5걸음마저 삼켜버렸지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축축하고 무거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산속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요. 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레 소리도 끊겼어요. 제 발이 낙엽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지요. 아버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안개 너머로 무언가의 윤곽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아니, 저건 아버지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돌기둥 하나가 서 있었지요. 사람 키보다 한 뼘은 더 높은 이끼 낀 돌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를 감고 올라간 것이 있었습니다.
굵고 긴 검은 괴물 같은 것이 돌기둥을 칭칭 휘감은 채 꼭대기까지 뻗어 있었지요. 안개 속에서 보니 그것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표면이 일렁였고 거대한 구렁이의 껍데기를 보듯 어둑한 빛 아래 비늘처럼 반짝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멎었지요. 심장이 귀 뒤에서 뛰는 것처럼 온몸에 울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던 그 구렁이 떼인가? 눈을 떼지 못한 채 한 발을 더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돌기둥 뒤로 같은 형상이 또 하나 보였어요. 그 너머에도 또 그 너머에도 안개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줄지어 솟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이 벌어졌지요. 말도 안 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바람에 실려갈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그러곤 산 아래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팔뚝을 긁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내려왔을까요? 안개가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빛이 비쳤지요. 산 아래 들판이 보였을 때 아버지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새벽에 올랐으니 반나절이 넘게 산속에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본 그 광경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돌기둥을 감싼 검은 형체들, 안개 속에 줄지어 선 그것들. 말도 안 되는 걸 봤다. 아버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버지는 낮에 본 광경을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총각은 여느 때처럼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해가 마루 끝까지 올라왔건만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때였지요. 이놈아! 마당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집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담 너머 이웃집 개가 놀라 짖기 시작했지요. 총각은 심장이 벌렁거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지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분노로 갈라진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지요. 총각이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두 눈은 총각만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너의 그 겁쟁이 같은 모습,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당장 구렁이 소굴로 가거라. 가서 보물상자를 가져와라. 아버지. 못하겠으면 오늘 내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만큼 더 무거웠지요.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마라. 총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총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헛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단호했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손에 도끼 하나를 들고 돌아왔지요. 낡았지만 날이 선 도끼였어요. 총각의 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 도끼 하나만 가져가거라. 도끼 자루가 마루 위에서 통통 굴렀지요. 구렁이를 다 때려잡고 보물을 꼭 가져오너라. 총각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어요. 도끼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지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총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마루에 닿았고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두려웠지요. 총각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닦아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지요. 한참 뒤에야 총각은 이를 악물었어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도끼 자루에 닿았지요. 총각이 도끼를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겁이 나도 가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섭다면 그때 도망치겠습니다. 구렁이 100마리를 때려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은 가보겠다는 것. 그것이 이 총각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용기였지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총각은 도끼를 어깨에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한 발짝 떼고 멈추고 다시 한 발짝을 떼었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지요. 총각은 입술을 꾹 깨물고 앞을 보았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 걸어보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너머 사람들이 입만 열면 수군거리던 바로 그 산이었지요. 들판을 지나자 산자락이 가까워졌어요. 풀숲이 깊어졌습니다. 키 높은 억새가 양옆으로 벽처럼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가 한쪽으로 쏠리며 쉬이 소리를 냈어요. 총각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스르르. 풀숲이 움직였습니다. 총각은 숨을 멈추었지요. 도끼를 두 손으로 치켜들었어요.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호랑이인가? 온몸이 굳었지요. 눈만 크게 뜬 채 풀숲을 노려보았어요. 풀잎이 다시 한 번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풀 사이를 빠르게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총각은 도끼를 더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풀잎 사이를 뚫고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작은 산토끼 한 마리였지요. 하얀 꼬리를 흔들며 풀숲을 가로질러 사라졌어요. 총각은 치켜든 도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팔이 후들후들 떨렸지요. 가슴에 가득 찼던 숨이 길게 새어 나왔어요. 휴. 아직 산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총각은 소매로 이마를 훔치며 다시 발을 내디뎠지요. 산은 아직 저 앞에 안개를 두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총각은 도끼를 어깨에 걸친 채 한 발 한 발 올랐지요. 돌부리가 많았어요. 발을 헛디딜 때마다 작은 돌들이 우르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그때였어요. 악!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지요. 연이어 두 번, 세 번. 건장한 산의 여럿이 한꺼번에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총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끼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지요. 손잡이가 미끄러울 만큼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나무 뒤, 바위 옆, 풀숲 안.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지요. 산적이다. 총각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박혔어요. 이 산 속에 산적대가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끼 하나로 산적대를 당해낼 수 있을 리 없었지요. 총각은 도망칠 방향을 찾으려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퍼드드 하는 소리가 쏟아졌지요. 총각이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검은 것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을 덮을 듯 퍼져나가며
까악까악 울어댔지요. 까마귀 떼였어요. 수십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한꺼번에 날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 소리도 까마귀들이 내는 울음소리였지요. 총각은 치켜든 도끼를 내리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까마귀들이 산 너머로 사라지고 다시 정막이 내려앉은 뒤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숨이 깊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무릎 위에 도끼를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토끼에 놀라고 까마귀에 놀라고 아직 구렁이 소굴에 닿지도 않았는데 벌써 2번이나 혼비백산한 것이었지요. 이래서 사람들이 겁쟁이라 한 거다. 총각은 스스로에게 그 말을 내뱉었어요. 쓰디쓴 맛이 혀끝에 남았지요.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도끼를 다시 어깨에 걸치고 산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길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던 빛이 점점 붉어지더니 어느 순간 사라졌지요. 총각이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어둠이 사방에서 밀려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무언가가 보였지요. 총각의 발이 멈추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 조금 트인 공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돌기둥 하나가 서 있었지요.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높이였어요. 이끼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고 표면은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커다란 검은 것이 휘감고 올라가 있었지요. 굵었어요. 사내의 허벅지만큼은 될 듯했습니다. 돌기둥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칭칭 감긴 채 뻗어 있었지요. 달빛을 받은 표면이 번들거렸어요. 총각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다리가 굳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거둘 수 없었지요. 눈이 돌기둥에 꽂힌 채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렁이에 대한 소문이 진짜구나. 겨우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지요. 사람들이 말하던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총각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지금이라도 몸을 돌려 달리면 되었지요. 아까 그랬던 것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때 총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늘 여기서 도망치곤 했지. 장터에서 소금을 쏟았을 때도, 아이들이 돌멩이를 굴렸을 때도, 무서우면 도망쳤지요. 눈을 감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망치면 나는 평생 겁쟁이로 남는다. 총각은 물러서던 발을 멈추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지요. 자세히 보았어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돌기둥이 가까워졌지요. 5걸음, 3걸음, 1걸음.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했어요. 괴물 구렁이대로 보이던 것들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도끼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렸지요. 비늘처럼 보이던 것, 달빛에 번들거리며 구렁이의 몸통처럼 보였던 그것. 가까이에서 보니 그것은 나무결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껍질이 갈라지며 만들어낸 문이었지요. 총각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지요. 미끄럽지도 않았어요. 거칠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그것은 괴물 구렁이가 아닌 나무였지요. 돌기둥을 타고 하늘까지 뻗어 올라간 그것은 나무 뿌리였습니다. 수백 년을 자란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세월을 먹으며 돌기둥을 감싸고 또 감싸 올라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뿌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어요. 나무 뿌리가 칭칭 휘감고 있는 그 안쪽에 낡고 묵직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물상자였지요. 소문으로 전해지던 괴물 같은 구렁이는 없었어요. 100마리는커녕 한 마리도. 그저 나무 뿌리였습니다. 총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도끼를 든 팔이 축 내려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웃음이 나왔지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안도가 밀려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우스워서. 총각은 달빛 아래 서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총각은 나무 뿌리를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손바닥에 흙이 묻었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뿌리가 워낙 단단하게 감고 있어서 도끼로 잘라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마침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모서리에 쇠를 댄 크고 묵직한 상자였지요. 세월이 오래되어 나무가 거뭇거뭇했지만 쇠 장식은 아직 단단했어요. 총각은 두 손으로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뻑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지요. 그 안에서 빛이 쏟아졌어요. 금화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화가 상자 가득 들어 있었지요. 한 움큼, 두 움큼이 아니었어요. 상자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각은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았지요.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양이었어요. 아니, 3대가 부자로 살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총각은 금화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손 위에 올려놓으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진짜였습니다. 총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한참을 앉아서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금화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지요. 총각은 상자 뚜껑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렸지요. 무거웠어요. 두 팔로 안아야 겨우 들 수 있었습니다. 도끼는 허리춤에 끼웠지요. 산을 내려가야 했어요. 올라올 때도 험한 길이었는데 무거운 상자를 안고 내려가는 건 그보다 몇 곱절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총각은 기운이 났어요. 평생을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얻었으니까요. 이것만 가지고 내려가면 아버지도 마을 사람들도 총각을 다르게 볼 것이었어요.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니 이번에는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었지요. 올라올 때는 빈손이었으니 넘어갈 수 있었지만 두 팔로 상자를 안고 있으니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각은 상자를 내려놓고 도끼를 꺼냈지요. 쓰러진 나무의 가지를 하나씩 쳐냈어요. 도끼질이 서툴렀지만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퍽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지요. 가지가 잘려나가고 지나갈 만한 틈이 생겼어요. 총각은 다시 상자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 더 내려오니 또 쓰러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또 상자를 내려놓고 도끼를 들었지요. 퍽, 퍽, 퍽. 이번에는 아까보다 도끼질이 빨랐어요. 팔에 힘이 들어가는 법을 조금 알게 된 것이었지요. 길이 트이자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올라올 때와 같은 길이었어요. 같은 나무, 같은 바위, 같은 풀숲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어둠은 여전했지요. 달빛은
나무 사이로 듬성듬성 비쳤어요. 바람은 여전히 나뭇잎을 흔들었고 풀숲은 여전히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았지요. 총각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 어둠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저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르르. 풀숲이 움직였습니다. 올라올 때였다면 심장이 멎었을 소리였지요. 총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토끼구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그래, 가거라. 풀숲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역시 토끼였지요. 총각은 피식 웃었어요. 조금 더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으악!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떨어졌지요. 총각은 고개를 들었어요. 까마귀겠구나. 총각이 그렇게 중얼거리자 까마귀들이 퍼드득 날아올랐지요. 까악까악 울며 밤하늘로 흩어졌어요. 총각은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떼를 올려다보며 한마디 했지요. 나도 너희가 무서웠다. 알고 보니 별것 아니었구나. 상자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팔은 저리고 다리는 뻣뻣했지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개가 옅어졌지요. 나무 사이로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그 불빛을 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시간쯤 내려오자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대문이 보였습니다. 총각은 거의 뛰다시피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상자를 마루 위에 쿵 내려놓았어요. 팔이 풀려 축 늘어졌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등잔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이었지요. 총각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방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헐떡이면서도 말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구렁이는 다 거짓이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총각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흙이 묻고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아침에 울먹이며 나서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총각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을 쏟아냈지요.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구렁이가 아니라 전부 나무뿌리였어요. 돌기둥을 감고 있던 게 구렁이가 아니라 수백 년 된 나무뿌리였지요. 총각은 돌아서서 마루 위에 상자를 끌어왔어요. 아버지 앞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화가 등잔불을 받아 반짝였지요. 이것 보십시오. 금은 보화가 이만큼입니다. 총각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3대가 부자로 살 수 있을 만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화 위로 등잔불이 일렁였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어요. 금화를 만지지도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닫았지요. 총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목소리가 부드러웠지요. 아침에 마당에서 고함을 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총각이 어릴 적에 듣던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총각은 아버지 앞에 앉았지요. 아버지는 잠시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흙투성이 손, 찢어진 옷자락, 긁힌 팔뚝. 그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총각의 손을 잡았지요. 거친 손이었어요. 손톱이 갈라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총각의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아버지는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총각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등잔불에 비친 그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지요. 나는 어제 구렁이 소굴에 이미 다녀왔다. 총각의 눈이 커졌어요. 괴물 구렁이가 가짜라는 걸 나도 알았다. 총각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뿌리라는 것도 알았지. 보물상자가 있다는 것도.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바로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 보물은 내 것이 되었을 게다. 총각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왜 안 가져오신 겁니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불빛이 일렁이며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방 안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이 낮고 따뜻하게 방 안을 채웠어요. 그건 너의 것 많은 성격을 고쳐놓기에 너무도 좋은 기회였다. 총각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보물을 가져오면 그만이었지. 하지만 그러면 너는 달라지지 않았을 게다. 아버지는 총각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벼슬길에도 장사에도 사람 사이에도 무서운 것이 있지. 아버지가 한 박자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대로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별것 아닌 일임을 알게 된다. 총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아버지가 다시 말했어요. 진정 무서운 건 괴물도 구렁이도 아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그 무서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마음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만 타닥 소리를 냈지요. 아버지는 총각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아들아, 나는 내가 그걸 이겨낼 거라 믿고 있었다. 총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지요. 아침에 마루 위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아침의 눈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그렇지 않았지요. 총각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총각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각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럼 도끼는 왜 주신 겁니까? 구렁이가 없다는 걸 아셨으면서 왜 도끼를 쥐어주셨느냐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물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지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산에 가보니 쓰러진 나무가 많더구나. 총각은 눈을 깜빡였지요. 내가 산을 오르다 그런 나무에 걸려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가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도끼를 준 것이다. 총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끼는 구렁이를 잡으라고 준 것이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구렁이 따위는 없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도끼는 아들이 산길에서 다치지 않도록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호통을 치고 집에서 쫓아내겠다 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향한 걱정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총각은 끝내 참지 못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겨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아들아, 그건 내가 스스로 이겨낸 것이다. 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다만 내 등을 밀어주었을 뿐이다. 산에 오른 것도, 나무 뿌리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것도, 보물을 안고 내려온 것도 전부 너였지. 아버지가 상자를 총각 앞으로 밀어주었지요. 기특하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보물은 내가 가져야 마땅하다. 총각은 한참을 말없이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빛이 등잔불에 일렁이고 있었지요. 며칠 뒤였어요. 총각은 보물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금화들이 반짝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아버지는 맞은편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총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금화를 만지작거리다가 한 움큼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절반은 아버지 몫입니다.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지요. 금화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처럼 말했어요. 욕심내지 않는구나. 총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 보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니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오후 총각은 집을 나섰어요. 상자에서 금화한 보따리를 꺼내 들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지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으로 걸어갔죠. 담이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맨발의 아이 둘이 흙장난을 하고 있었지요. 총각은 그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안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에 손이 거칠었지요. 총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산에서 살아 돌아온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금화를 갖기보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화를 내밀었지요. 안 주인이 두 손을 내저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겠소? 총각은 억지로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마루 위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지요. 제가 나누지 않으면 이 보물은 저를 다시 겁쟁이로 만들 것 같습니다. 안 주인은 보따리를 내려다보다가 총각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총각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도 받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총각은 그 집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집이 있다고 들리면 조용히 찾아갔지요. 대문 앞에 보따리를 놓고 인사만 하고 돌아왔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게 할 때도 있었지요. 그렇게 금화는 마을 곳곳으로 흩어져 갔어요. 시간이 흐르자 마을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논둑 위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예전과는 다르었지요. 저런 겁쟁이가 어떻게 사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총각은 참 사람이 됐다 하고 말했어요. 총각은 어느 날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비웃음이 두려워 길을 돌아갔을 거예요. 주막 안에서 웃음소리라도 들리면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을 졌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걸어 들어갔어요. 주막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지요. 또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어요. 예전에 총각을 놀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총각은 개의치 않았지요. 빈자리에 앉아 술 한 잔을 시켰어요.
주모가 막걸리를 따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구렁이가 없었소. 총각은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지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어요. 구렁이는 없었습니다. 주마 간이 귀를 기울였지요. 다만 제가 만들어낸 생각이 구렁이처럼 커져 있었지요. 누군가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주막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지요. 총각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산속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막 안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하게 남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불을 펴고 누운 밤에도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었어요. 누구나 자기 안에 구렁이를 한 마리씩 품고 산다는 것. 무서워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실은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총각의 한마디가 조용히 알려주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요. 총각은 그 사이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천자문부터 시작해 사서삼경까지 밤늦도록 글을 읽었지요. 촛불이 다 녹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지요. 그 겁쟁이가 과거를 본다고? 제 이름도 못 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총각은 그 말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총각이었다면 고개를 숙이고 길을 돌아갔겠지요. 얼굴이 빨개진 채 방 안에 틀어박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총각은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지요. 붓을 들었고 자기가 아는 것을 적었어요. 그리고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해졌지요. 어른들은 감탄했고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돌멩이를 굴리며 놀려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총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나리, 축하합니다. 총각은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그날 저녁 총각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막걸리가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가 먼저 잔을 들었어요. 축하한다. 총각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방 안에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또 그 말이었어요. 총각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지요. 탁 하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진짜 보물이 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총각이 고개를 기울였지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금화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눈이라고. 총각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눈. 무서운 것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눈. 그것이 산에서 가져온 진짜 보물이었어요. 총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요. 등잔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환했지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구렁이 한 마리쯤 품고 살아갑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 두렵고 남의 시선이 무섭고 실패할까봐 시작조차 못하지요. 하지만 막상 다가가 들여다보면 그 무서움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구렁이가 아니라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못하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때로는 고통이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내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용감해질 수 있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구렁이가 조금은 작아지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